12페이지입니다. 자, 수사 5번이죠. 이 개념 자체는 이제, 지금 이제 1심 판결 법원이다 말을 쓰고 있고요. 이제 소송이 이제, 계류했던 법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집행은 이제 집행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것인데, 원래 판결했던 법원, 예컨대 뭐 철거하라, 라든지, 그런 판결일 때, 예외적으로, 그 판결 법원에다가 다시, 철거한다는 판결문을 가져가서, 수권 결정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예외적으로, 제1심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개 정도 우리가 직무관할로서, 박스 안에 있는 그 대간, 그 대체 집행하고, 또 간접강제, 이 2가지는 우리가, 민지법 260조하고 261조에 있는데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관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든다면, 참고로, 외국에서 집행할 때, 외국의 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얻어야 되는데, 또, 그럴 경우, 또,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을 때, 그런 경우에, 하는 것들이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 관련해서, 집단 소송을 할 때, 나중에 손해배상 판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실행에 대한 분배 절차는, 제1심 법원 관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간, 공조, 증권, 이런 것들 될 수 있습니다. 다번에 이러한 재판은 다 결정을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법은, 대체 집행과 간접강제는, 미리 채무자의 신문을 얻도록 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즉시항고를 해서 보게 됩니다. 기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가압류하거나 가처분 같은 것을 이제, 법원을 통해서, 등기관을 하는데, 그럼, 등기관이, 그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하는 것이니까, 이때, 등기관도, 집행기관입니까? 그런데, 물론 등기를 하는 자체도 집행행위에 볼 수 있지만, 등기관이 집행기관은 아닙니다. 그죠? 참조로 이제, 우리가, 가사소송법상, 이행 확보를 한다든지, 또 그럴 때, 제 1심법원에서 하는, 가정법원에서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사법보좌관이라 해서, 법원에 이렇게, 보좌관을 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검토를 해보면, 지금 보좌관을 두는, 근거법은, 법원조직법 제5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법원과 각각 법원에서 보좌관을 둘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이 보좌관의 사업보좌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업무는 우리가 보통 1번이 3번 해가지고 주로 지금 1번에 각종 소송 비용, 집행 비용, 독촉 절차, 증명령이라 하는 그다음에 공무시 최고 절차 등을 두고 있고요. 또 민사집행법상의 각각의 집행문을 부여하는 절차, 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 또 재산 조회 절차, 또 나아가 부동산에 관한 강제 경매, 또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 경매, 나아가 동산 경매, 또 담보권 실행 경매, 재소명령, 가압류, 가처분, 집행 취소 같은 사무, 또 3번에 주택 상가임대차 건물법상의 임차권 등기 명령할 때 사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가 되는데요. 또 사망에는 이런 보좌관은 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관에 대해서 보좌관 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은 보좌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아니고 법관. 보좌관은 일단 사무관, 등기사무관 중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 주사부나 주사부 중에서
이상 직급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수업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보좌관의 업무 자체는 이제, 보다는 오히려 보좌관의 업무가 아닌 거 정도를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커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에, 14페이지에 제가 이제 모아놨는데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왼쪽에 집행문 부여가 보통 집행문이 있고, 조건, 승계, 수통, 제도 부여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이것들, 이 조성수죄, 이런 네 가지, 집행문에 대해서 과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얻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업보좌관의 명령도 가능하다 볼 수 있고요. 3번 정도를 아셔야 되는데, 아까 봤듯이 뭐죠? 채무불이행자라는 명부를, 이렇게, 이제, 주소지에다가 등재하거나, 나중에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 명시라는 절차가 밟아야 그래서 근데, 요 명시 절차는, 재판이기 때문에 판사의 업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매 절차 중에서, 오른쪽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이라든지, 또, 우리가 5번처럼 뭐죠? 지금 채권, 압류, 추심, 전부, 이런, 현금화 명령에 대해서, 다 보정하냐 합니다. 하는데, 어제 잠깐 봤듯이, 채권 추심 액수를 제한하는 허가 신청, 또 채권 집행에 대해서, 뭐, 양도 명령 같은, 명의 명령 같은, 특별 현금 명령, 또, 압류 금지에 대한 범위, 이런, 특별한 것들은, 판사 업무고요. 그리고, 끝으로 밑에 가서 11번에 가압류 가처분 집행. 우리가 이제 집행이라는 거하고 결정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그것은 재판이기 때문에 판사 업무지만 집행만 취소하는 것은, 보좌관이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이제 반드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으로서 지금 절차 과정이니까 그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때 따지는 행위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거에 대한 따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법에서는 15조에 있는 즉시항고가 있고요. 16조에 있는 집행위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나중에 배우지만 어떤 집행 절차 단계지만 채무자가 예컨대 청구를 하거나 또는 제3자 이소에 대해서 압류를 하든지 또는 배당 단계에서의 배당 이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따지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차적인 이 법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즉시항고하고 이 신청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사법보좌관이 이런 절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복 제도를 또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정지법 54조하고 보좌관 규칙 2조에 있었는데 그걸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우리 법에는요 그 아까 보건정지법 54조 3호에 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칙에는, 사법보좌관 규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런 불복제도는, 그 다음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15페이지에, 일단, 지금 명령 자체에 대한 불복, 또,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이의신청, 또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집행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사실 2번이죠. 2번에,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예컨대, 즉시 항고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재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매를 신청해서, 나중에, 입찰이 돼서, 매각이 잡혀서, 그 이후에 뭐 합니까? 매각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매각 결정, 예컨대, 채무가 매수 신고인한테 매각을 허가할 것인가 불허할 것인가라는 그런
허가라는 결정을 이 허가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허가라는 결정을 보좌관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허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요, 채무자라든지 뭐 이항견들이 항고를 해요. 항고를.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즉시 항고할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때 참고할 사건인데, 우리가 판사한테 이걸 판사가 했을 때 하는 즉시 항고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사업보좌관이 한 경우에도, 이런 즉시 항고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은, 보좌관이 한 거에 대해서는, 1단계로 뭐죠? 이의신청을 통해서 판사에게 서류를 송부하고요. 그 다음에 판사가 또 결정을 그에 따라서, 안 해주면, 이제 그에 따라서 판사가, 항고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따라서 실제는, 우리가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서, 재심사를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나중에 한번 또 요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물론 배당표에 대한 신청도 일단 중지가 되고 난 다음에 판사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우리가 이제 즉시 항고할 필요가 없는 거일 때는 이 신청은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문제된 것은 반가로 2번인데요. 지금 4조에 그 예컨대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것 쭉 보좌관이 처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고도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도 할 수 있고 특별 항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들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사집행법상 허가하는 것처럼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그런 재판을 했다. 그럼 바로 즉시 항고하지만 보좌관이 했을 때는 일단 항고 전 단계로서 이의신청을 거쳐서 하라라는 것이 이제 골자예요. 그죠? 골자. 따라서 사망에 우리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그 처분이 어떤 매약 허가 처분, 그죠? 또 어떤 거에 대해 이의신청 취지 이거 써서 일단 보좌관을 통해서 냅니다. 물론 그럴 때는 원래 항고의 경우는 인지도 내고 보증서를 내야 되지만 이 경우는 아직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4번에 보좌관은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요, 그런 걸 그 신청서 받아가지고 소속 판사한테 송부를 합니다. 물론 5번에 이런 그 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고나 집행 이의신청처럼 우리가 일단 그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 정지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즉시 항고가 되면 이제 보증을 넣겠죠. 그 다음에 판사는 그럼 어떻게 접견하냐 대해서 밑에 그 신청 방식에 위배되면 각하거나 이유가 있으면 이제 물론 보좌관의 처분을 고쳐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보좌관의 처분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판사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인가를 해주고 그냥 이제 그 기록을 항고 법원에 송부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의신청을 한번 하게 되면요, 별도의 항고장을 내지 않고도 이게 판사를 거쳐서 항고를 하게 되는 거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집행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집행을 할 때 판결에 조건이 붙여 있거나 또 승계인이 있을 때 그 승계 집행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 통을 받거나 제도 부여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나 에 의하지만 지금 사업보좌관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업보좌관이 이런 걸 했을 때, 예컨대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다든지, 그럴 때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 집행문 부여를 해달라는 소송하거나 또는 집행문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별도로 그냥 이의신청 절차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은 즉시 항고라는 거, 이미디엇
어필이라고 보통 하는데, 즉시 항고라고 하죠. 그래서 항고 제도를 이제 배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사실 이런 항고란 말 자체도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어떤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법상은 상소라고 해서 제도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집행 사건은 다 결정을 해서 가져왔죠. 그래서 어떤 변론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결정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에는 뭐 즉시 항고, 특별 항고, 보통 항고가 있지만 이 집행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 빨리빨리 항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집행이라는 것은 이미 판결 받은 다음에 보통 집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또 집행은 이미 권리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할 때 다시 그 집행을 통해서 시간을 끌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즉시 항고를 해서 인정하고요. 그 외에는 즉시 항고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특별히 인정되는 그런 즉시 항고가 뭐냐가 이제 우리가 등기법 15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지금 2단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자인데 여기에 대한 너무 많은 것을 에너지 전략을 빼실 수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실제 문제가 나온다 그래봐야 뭐 한 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나중에 실제는 이제 경매 단계 들어가서 언제 매각 단계에서 그때 다시 또 다뤄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보시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숙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집행법 15조에 즉시 항고 있는 조문을 명백히 파악하고 여기에 있는 나오는 것들은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자, 일단은 어떤 재판, 아까 뭐죠? 주로 이제 재판이라는 게 보세요. 예를 들면 그 박스 안에 우리가 이제 항고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이러이러한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 외에는 항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요, 명시 신청을 하거나 또 경매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경매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판결문을 얻어서 통상 강제임매니까 판결문을 얻어서 또 집행문을 받아서 경매 신청합니다. 경매 신청은 누가 합니까? 채권자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 그 중간에 1항에 자 경매 신청을 했는데, 보통 경매 신청하면 보통 1억 받을 것만 하더라도 보통 100에서 150만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경매 신청을 했는데 그 경매 신청 자체를 요건이 안 맞았다. 예컨대 뭐 인지 안 냈다든지 그런 등등에 해서 각하된, 예컨대 비용을 안 내서 각하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서류 같은 것이 미비돼서 라든지 등등 이유로 해서 배척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각하나 기각된다 합니다. 그럼 이렇게 경매 신청을 처음 해서 각하나 기각됐을 때는 최초에 하는 이렇게 신청과 그거에 대한 배척은 전부 다 우리가 즉시 항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3번, 4번, 각종 5번처럼 경매를 또 진행하다가 취소할 때, 자 경매를 진행하다가 취소하면요, 나중에 취소해버리면 채무자가 그 물건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딱 줬던 개가 뭐 하늘, 그죠? 지분 내다버린 격이야. 그래서 그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각종 경매 무효 취소, 멸실 취소 이런, 그죠? 이런 취소가 있었을 때는 취소 결정에 대해서 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줘가지고 그 즉시 항고하는 기간 동안은 취소를 좀 잠정적으로 연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취소나 아까 처음에 신청에 대해서 했을 때 즉시 항고라는 규정을 특별한 규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6번처럼 아까 그 매각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항고할 수 있죠. 허가나 불허가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뭐가 또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경매 신청인이 경매 신청에서
자, 그죠? 낙찰돼서 그 집이 예컨대 뭐 3억 5천에 팔렸다. 그러면 그 경락인이, 그죠? 입찰을 해서, 최저가의 10%를 써서 내가지고, 대가 최고가 매수인 신고로서 1등을 해서, 그래서, 경락대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3억 5천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은 내 거죠? 등기 안 해도. 그러면 경락대금을 냈는데, 그런데 채무자나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안 나가. 자, 그러면 경락인들이 그 대금을 냈는데도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안 나가면 나가라. 즉, 점유를 비워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집을 나가라는 말은 뭐죠? 점유의 이전을 나한테 해라. 즉, 인도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7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락인이 대금된 후에 6개월 안에 보통 집을 나가라는 인도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인도 명령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임차인이라든지 또는 유치권자, 두려워 유치권자가 많은데요. 유치권자가 나 유치권 때문에 못 나가라고 그 인도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즉시항고는 처음에 하는 신청할 때, 취소할 때, 뭐 허가할 때, 인도 명령할 때 이런 때 할 수 있구나 정도를 구사하시고 너무 이쪽 공부를 암기 위주로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렇게 소프트하게 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제 따라서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즉시항고입니다. 그럼 이제 자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자 보세요. 자 1항에 집행 절차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집행 절차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집행법원의 재판. 그렇습니다. 아까 뭐죠? 인도명령이라는 명령. 그죠? 또 경매 신청 기각 결정, 각하 결정, 취소 결정. 다 뭐죠? 이런 집행법원의 재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자 이제 항고인 예컨대 볼까요? 뭐를 들어볼까? 우리가 인도명령인데 제가 유치권자야. 그럼 유치권자인데 당연히 유치권자니까 그 비용, 거기에 있는 비용, 제가 집을 질 때 들어간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을, 그 경락인한테 돈을 받아야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고인이, 결정, 그 인도 명령이 왔죠? 나가라고. 그러면 그 인도 명령의 재판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짧죠? 받은 날부터 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일주일이라는 불변기간. 이건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장을 거기에 집행법원에 내야 됩니다. 그죠? 그 원심법원에 내면은 이제 항고 20분 넘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항고인은 그 인도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단계 안에 항고장을 내고요. 일단 그러니까 바쁘니까 이제 보통 일주일이라는 것이 금방 지나가고 법무사 사무실 같은 데 왔든지 변호사 왔다. 그러면 보통 얼마 안 남죠. 그래서 보통 빨리 내죠. 바쁘면 그냥 소장만 써내고 나머지 이유는 나중에 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나옵니다. 사망이. 따라서 항고장에 이유를 원래 내야 되는데 너무 바쁠 때는 일단 항고장 낸 다음에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항고 이유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유치권이 발생했고 유치권은 뭐 특히 경매 등기 전에부터 내가 유치권에 대한 비용이 얼마였다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그 항고 이유서를 써서 아까 유치권자가 원심법원에 내야 됩니다. 됐죠? 물론 이제 항고 이유는 이제 규칙에 따라 적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 5항에 그럼 항고를 할 때 아까 항고장만 냈고 열흘 내에 항고 이유서를 안 내거나 또 항고 이유가 그죠? 아까 일정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다든지 또 항고할 때 뭐 인지 안 했다든지 등등 이렇게 물론 보정할 수 있으면 보정하는데 보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원심법원이 그 항고를 한마디로 유치권자가 뭐 그냥 시간만 그런 거였어. 그래서 항고를 했을 때는 다시 결정으로 즉시항고 각하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6번처럼 보세요. 우리가 자 유치권자나 임차인이
뭐 너무 억울해서 경락인이 나가라 그러니까 특히 물론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 같은 보세요. 자기가 주민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모르고 주민등록을 안 했어. 또는 확정일자 안 받았어. 그래서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순위는 앞에 있지만 너무 억울해서 인도명령에 대해서 즉시항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즉시항고해도 집행의 정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관을 데려와서 고시원 와서 물건을 다 빼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즉시항고해도 집행 정지가 안 된다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경락인이 집행관에 들어와서 명도 집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집행 정지 안 되지만 물론 이제 실제 안 되지만 그 항고 법원에서는요. 물론 이제 이게 원심 법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이제 왜냐하면 요 6항 단서는 뭐냐면 일단 즉시항고 그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을 열흘 해줘. 그러면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원래 재판의 집행, 즉 인도명령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집행 절차의 전부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담보를 제공하면요 채권자를 위해서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항고 법원의 재판부에서 이렇게 직권으로 정지고 재판 끝날 때까지 한 열흘 동안, 뭐 6개월 동안 집행을 정지도 할 수 있고, 전부 정지할 수도 있고, 일부 정지할 수도 있고, 또 담보, 예컨대 어떤 담보를 해라, 500만 원 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금 담보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할 수 있고, 특히 집행 정지라는 것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담보 그냥 속행 그 집행의 계속이란 말 속행이라고 하는데 집행을 속행할 때는 또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행할 때는 담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정지나 진행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집행 때까지 잠정적 정지라고 합니다. 잠정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걸 잠정 명령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즉시항고는 그 재판 끝날 때까지 잠정적인 조치로서, 좀 잠정 처분으로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정지나 속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잠정 처분에 대해서는요, 불복은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항고법원에 넘어왔습니다. 그럼 항고법원은 그 항고정하고 항고에서 봐가지고 과연 임차인이 과연 안 나가는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그죠? 또 유치권자가 과연 그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권을 행사하는 거, 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항고장과 항고 이유서에 적은 것에만 조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법률 위반인지 사실 오인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과 사실 오인은 법원에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직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여기까지 보시고 자 5항. 자, 항고인은 아까 지금 예컨대 어떤 보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그럴 때는 즉시 항고를 각하합니다. 그런데 이 각하한 것에 근데 보니까 어차피 임차인이 이미 주민등록상이 너무 주민등록이 없어가지고 각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불복할 수 거의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지만 이건 뭐죠? 그런 결정에 대해서 다시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는 즉시 항고를 남발해봤 거에 불과합니다. 자, 9항. 그리고 그렇지만 또 6항 났어. 즉 아까 그 항고 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속행한다는 그 결정에 대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잠정적인 처분, 잠정적 결정은 우리가 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처분에 대한 것에 불복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대한 즉시항고를
그렇죠. 다른 거가 없다면 준용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즉시항고의 다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어느 법원에 내느냐 그런 것들을 보시고 또 6항의 집행 정지가 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밑에 놨던 거 뭐 학종 신청 기각 각하 또 그다음에 취소 허가 인도명령 이런 것 때 할 수 있고 특히 동그라미 2번 별친 거 우리가 나중에 경매 신청인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요. 경매 신청하면 보통 3일 안에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줍니다. 그리고 등기부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올라가요. 근데 이 경매 개시 결정도 재판이죠. 따라서 이런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 신청서를 낼 수 있는데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주거나 인용이나 배척할 때 그때는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쳐놨는데 나중에 배우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하고 2단계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개시, 이의 신청, 즉시항고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주의할 게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 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다. 항상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즉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한 것이지 즉시항고가 아니다. 물론 나중에 재산 변경에 대해서도 똑같이 신청한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취소가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만 경매 취소한다는 문서를 가져가서 그래서 취소할 때는 우리가 명백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즉시항고를 할 수가 없다는 건데 뒤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판과처럼 이제 원고 피고란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항고권자하고 상대방이란 말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고는 아까처럼 내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인도명령에 대해서 유치권자 또 우리가 그죠? 또 뭐 임차인이라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또 항고권자는 이제 채권자도 할 수 있고 점자도 할 수 있고 예컨대 뭐 경매를 불허가해 달라 이런 것도 할 수 허가에 대한 것들 뭐 경매 허가에 대한 항고 또 제함채무자 특히 뭐 압류 당한 경우 그죠? 채권 압류에 대해서 뭐 은행권에서 이렇게 항고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고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항고는 이신청과 항고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대위를 행사할 수 없고요. 항고는 이제 보통 법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면적 원래 쌍면적 원래 소송은 원고 피고가 있습니다. 쌍면적이지만 여기서 항고는 편면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봤듯이 매각 허가에 대해서 할 때 그때 우리가 상대방을 정해서 그 사람한테 진술을 해봐라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해 보셔야 되고 따라서 항고장에는 상대방을 쓰는 게 아니고요. 또 상대방한테 그걸 송달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우리 판례인데 매번 시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항고에 대한 걸 좀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